2018년 9월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북극에 벤타 머스크호를 띄웠습니다. 이 항해는 전기 노선 개설이 아닌 운항 데이터 확보 목적의 일회성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행 불가하다. 왜일까요? 북극은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가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매주 같은 시간표로 운항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가 단축되는 북극 신실크로드를 찬양하지만 세계 무역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정기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극 항로의 경제적 실체와 왜 강대국들이 이 거대한 얼음섬 그린란드로 몰려드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돈과 권력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북극을 둘러싼 체스 게임은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5월 북극 5개국은 일리사트 선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은 필요 없다며 사실상 비북극 국가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후인 2013년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극 이사회 영구 옵저버 지위를 얻으며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국은 북극 백서를 발간하며 근북극 국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머스크의 시험 항해가 있었고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그린란드 총선에서 환경 보호와 독립을 내건 정당이 승리하며 크바네피엘드 히토류 광산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덴마크 정부는 60년 전 자행된 스파이럴 캠페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 모든 역사가 하나의 거대한 폭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심의 NSR 북극해 항로는 현재 실질적인 항로 인프라가 갖춰진 유일한 통로입니다. 반면 캐나다 측의 NWP 북서 항로는 수심이 얕고 섬이 많아 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항로들은 통상적으로 여름철 대략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운항창이 열립니다. 위성 관측 기준으로 9월 최소 해빙 면적은 10년마다 약 12%부터 13%까지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줄어든다는 사실과 전기 항로가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의 코스코는 용성호로 35일 만에 북극을 횡단하며 수에즈보다 14일을 단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기 노선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 쇠빙, 운항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어 총 비용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보험료는 일반 항로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으며 쇠빙선 동반 비용만 하루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구조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죠. 즉 지도 위 거리 단축은 현장에서 비용 폭탄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가 가능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쪽은 러시아입니다. 경제성이 불안정해도 강대국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이제 물류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가 자원의 섬이기 이전에 안보의 보루인 이유 바로 지하 EUK 갭입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 해협은 러시아 북방 함대의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곳을 통제하는 자가 북대서양의 안보를 지배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9%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하루에도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 가느다란 선에 의존하고 있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인근 해역은 유럽과 북미를 잇는 주요 케이블 경로가 지나가는 전략 구간입니다. 만약 GI UK 갭의 케이블이 절단된다면 대서양 양쪽의 경제와 정보는 즉시 마비됩니다. 이곳은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취약한 급소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폭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케이블 하나를 자르는 것이 미사일 수십 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바로 그 급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탐내는 진짜 보물은 중위토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정밀 유도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 현대 국방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죠. 특히 중위토류는 정제 난이도가 높고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여 국가 안보의 단일 실패 지점이라 불립니다.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차단되는 순간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은 즉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의회가 통과시킨 액트 넘버 20, 일명 우라늄 법은 우라늄 함량 100ppm을 초과하는 광체의 탐사와 개발을 사실상 금지합니다. 이 법이 그린란드 최대 히토류 광산인 크바네피엘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광산은 세계 2위 규모의 히토류 매장량을 자랑했지만 2021년 통과된 이 법으로 인해 개발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며 그린란드 GDP를 2배로 만들 수 있었던 이 프로젝트는 2021년 개발 반대파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환경은 가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외부 강대국 압박 속에서 주권을 지키는 방패로 기능합니다. 자원은 있지만 캘 수 없는 구조, 이것이 갈등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대다수는 이누이트인 칼라알릿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르는 나라 이름은 카라알릿 누나앗, 칼라알릿의 땅이죠. 그들에게 덴마크는 1960년대 스파이럴 캠페인을 통해 강제 피임 시술을 자행했던 조용한 식민 지배자였습니다. 약 4,500명 이상의 이누이트 여성이 인구 구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이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피해자들이 고발하고 2023년 9월 덴마크 정부가 공식 사과했지만 보호받은 게 아니라 관리당했다는 정서는 독립 여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린란드는 매년 덴마크로부터 약 39억에서 40억 덴마크 크론의 규모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화로 약 8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이죠. 이 보조금은 그린란드 공공지출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인구 약 5만 7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1,400만 원에 달합니다. 독립은 뜨거운 감정이지만 국가 운영은 차가운 회계의 영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담론은 실제로는 현금과 안보, 자원 개발 권리를 한묶음으로 재협상하자는 신호입니다. 이미 그린란드에는 2023년 P2P 스페이스 베이스로 공식 개칭된 미군의 핵심 전략 거점이 있습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와 우주 감시를 담당하는 이 기지 하나로 미국은 북극 전역을 감시하고 있죠. 영토를 사서 반발을 사기보다 팔라우나 마셜 제도처럼 주권은 인정하되 군사 접근권과 방어 책임을 미국이 쥐는 COFA, 즉 자유연합협정 모델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는 독립국임에도 국방은 미국이 책임지고 미국은 그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린란드는 국기를 지키고 미국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얻는 후견 계약이죠. 중국은 북극과 1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2018년 북극 백서를 통해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 선언했습니다. 지리가 아닌 전략으로 북극을 정의한 것이죠.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에 5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며 거점을 확보하려 했으나 덴마크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7억 달러를 투자하며 2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을 배제했습니다. 안보가 돈보다 우선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진짜 목표는 말라카 해협의 봉쇄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는 즉시 마비되죠.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입니다. 싱가포르 GDP의 7%는 항만과 물류에서 나오며 전 세계 컨테이너의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만약 북극 항로를 통해 동북아와 유럽이 직항으로 연결되면 싱가포르를 우회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도시국가의 생존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의 정기성이 성립하지 않는 한 기존 허브의 지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 심리전 자체만으로도 세계 무역의 협상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 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연구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고 세계 1위의 쇠빙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만든 배들이 이미 북극 에너지를 나르고 있죠. 한국은 2002년부터 노르웨이의 다산과학기지를 운영하며 2009년 쇠빙형 우선 아라온호를 취역시켜 20년 넘게 북극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시즌제에 불과한 한 부산이 단순한 전기 노선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카드는 항로 그 자체가 아니라 극지 운항 선박의 정비, 보험, 데이터 기반, 항로 리스크 평가를 묶어파는 서비스 산업화입니다. 부산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북극에서 내려오는 물동량을 아시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분배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북극 물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연결하는 두뇌,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 카드입니다. IPCC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여름철 북극은 완전히 얼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 물동량은 현재 연간 3,600만 톤에서 2040년까지 1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극 배치 군사력은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네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완전 무빙화로 러시아가 독주하는 시나리오. 둘째, 제동결로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시나리오. 셋째, 환경 규제가 무너지며 중국 자본이 쏟아지는 시나리오. 넷째, 그린란드가 독립했다가 파탄나며 새로운 강대국 개입을 부르는 시나리오. 어느 길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만약 북극이 다시 얼어붙는다면 항로의 상업성은 다시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광물은 땅속에 남고 군사적 요충지의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팔리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덴마크만의 것도 아니며 미국은 이미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벌이는 경쟁은 지금 당장의 항로 때문이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의 자원 옵션과 군사적 선점을 위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누가 비용을 감당하고 누가 통제권을 얻는가? 북극의 차가운 진실은 이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이 모든 것이 북극의 히토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쉐빙선을 만들고 북극을 연구하며 옵저버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체스판에서 한국은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카드를 쥐고 판에 앉을 것인가.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어붙고 있습니다.